합격의 그날까지 강계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3보험 이렇게 이론 파트 중에서 가장 앞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3보험의 일반론 여기 보이시죠? 사실 시험 문제 빈출도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요 제3보험이 어떤 아이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한번 공부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먼저 잠깐 보시면은 제3보험의 정의부터 보실게요. 제3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쫙 쳐주시고요. 얘가 제3보험의 정의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 상해, 질병, 간병보험. 이렇게 해서 제3보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제3보험 전업회사에서 영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보험은 손해보험 및 임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없어서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일명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아까 아마 문득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니까 제3보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죠. 근데 얘는 왜 제3보험이냐면요. 우리 전통적으로 보험은 이렇게 손해보험 이렇게 손해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임보험이 있죠. 그런데 손해보험 성격도 같고 임보험 성격도 같고 요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제3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액으로서 급부를 할 수도 있지만 임보험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험적 급부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약간 믹스가 된 준 정액 방식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정액담보는 대표적으로 사망 아니면은 암진단비 아니면은 뭐 수술 요런 애들이 있겠죠. 반대로 준정액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후유장애 같은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가입 금액이 1억이 있다. 그리고 제 장애 상태가 5%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을 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2번 비 얘는 어떻게 되냐? 하루 입원할 때마다 2만 원이다. 가정을 하고 3일을 입원했다. 이렇게 되면 얼마? 6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게 이번 이제 일당 보험금인 거고요. 부정액 보험은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겠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3보험은 손해보험적 성격도 갖고 있고 임보험적 성격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이제 급부 방식도 있겠지만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과 조금 다르죠. 원래 이 피보험자가 뭐예요?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보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달라서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 대위권. 이 대위권이 어떻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임보험에서는 대위권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해보험에서는 이 대위권을 어떻게 피보험자 측에 권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중요한 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임보험 규정을 준용한 부분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 같은 경우, 사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이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타인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겠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애들은 다 계약이 무효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 있죠. 여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재산보험의 뭐 질병사망보장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는 질병사망은 어디서 담보하는 거죠? 업법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생명보험에서 담보를 하죠.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영위할 수 없죠. 그런데 제3보험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조건 하에 이제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업법에 이제 보험업법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보통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딥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실렸냐? 예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불이타 문제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눈여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암기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나오죠. 표준약관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잠깐만 하나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요. 보통 약관이 있고 여기에 특약을 또 이제 배설합니다. 특별 약관을. 그래서 요 특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상해 위주로 만들겠다 하면은 상해 특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상해, 뭐 후유장애 혹은 상해 뭐 관련해가지고 골절 이런 얘기를 있겠죠. 요렇게 상해 입원일당 요런 특약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나는 질병을 좀 담보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질병 특약을 걸어 놓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암 특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간병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간병 특약을 걸 수도 있고, 또 요 이제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가지고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보험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보험 자체를 인수 거절하기 좀 애매하고 몇 개 특약을 조금 더 걸겠다라고 하는 게 제도성 특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부위 혹은 특정 질병 부담보 혹은 이륜차 부담보 요런 얘기를 있죠. 원래는 이제 이륜차를 타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률 자체가 높아지니까 인수를 거절하는데, 사실 문제가 뭐예요? 이륜차만 문제잖아요. 다른 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륜차만 빼고 우리 다 보상해줄게.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가 서로 약속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위 궤양이 있어가지고 약을 한 121분을 계속 먹어왔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걸려요. 근데 이제 인수를 안 하긴 조금 거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위만 안 줄게. 그래서 위로 인한 거는 우리가 안 줄게 해서 위로 부담보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야 위만 가긴 이제 하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우리는 암 자체를 담보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특히 위암 자체를 담보하지 않을게. 위험이나 이거 다 줄 건데 위암은 안 줄게. 이렇게 질병으로서 부담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게 제도성 특약이다 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보통약관 부분인데, 이 보통약관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야, 우리 약관 좀 통일해 놓자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표준약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표준약관을 공부한다. 번지수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 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거 공부하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내비게이션 킨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표준약관에는 뭐가 있냐? 이제 보험회사와 그 다음에 계약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들어와 있고, 또 후유장의 부분도 들어와 있고. 이해가 되셨죠?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시 교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 있죠? 용어 정의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는 무조건 이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보험 증권, 진단 계약 피보험자 이거 5개 있죠? 여기는 암기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상해, 장애, 그 다음 장 가시면은 중요한 사항까지 여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보험 기간, 영업일 여기까지도 암기. 선생님 다 암기하는 거 아니야? 다 암기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용어가 팍팍팍 올라와가지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꼬마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꼭 암기해 주시고, 특히나 지급사유 관련 용어 있죠? 상해, 장애, 그리고 중요한 사항. 요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약술 문제나 혹은 사례 문제 풀 때 있어서 조금 속된 말이지만 썰밥을 풀기 좋아요. 어쨌든 내용이 좀 풍부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이제 두서없게 길게 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답을 쓰고 깔끔하게 썼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활용 점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활용 점점이 딱 돼가지고 딱 점 하나 딱 찍었었는데 이게 활용 점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얘가 튈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1, 2점 차이를 떨어지고 붙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암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의 지급 있죠? 여기서부터 실제로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니까 집중 딱 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에 보시면은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 및 간병보험금 이렇게 적혀 있죠. 사망보험금부터 볼게요.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이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괄호치고 뭐가 되어 있죠? 질병 사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얘는 생명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가 단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후유장애 보험금 보시면은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애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해가 되셨죠? 우선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로 말미암아 가지고 후유장애 상태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때 사고가 났어요. 요때 사고가 나가지고 요때 장애가 남았어요. 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보험 기간 이전이죠. 이해가 되셨죠? 요때 사고가 나고 요때 장애가 남아야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입원 보험금, 간병 보험금 보시면은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 보험금, 간병 보험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 절대적 면책 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자, 여기 1, 2, 3이 사실상 절대적 면책 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상대적 면책 사유예요. 요거 따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부터 들어가 볼게요.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그거 궁금하시죠? 절대적 면책 사유랑 상대적 면책 사유. 얘는 뭐냐면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면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 면책인 게 고의예요. 근데 이 고의가 세 사람의 고의가 있대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의 고의.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자, 요 고의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죠. 첫 번째, 면책사유.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 교재에 있는 것만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면책사유인데 면책으로 안 끝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피보험자든 보험 수익자든 보험 계약자든 고의 사고를 냈는데 어쨌든 피보험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뭐 골절이 있었어요. 일부러 막 뼈 부러뜨리고 해가지고 저 보험금 받고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좀 깨질까요? 신뢰관계가 깨지겠죠. 보험회사와 요 고객들 간에 그렇죠? 신뢰관계가 깨지죠. 이 계약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중대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중대사유로 보고 이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 계약자의 고의는 중대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피보험자의 고의, 이제 개피수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면책이 되겠죠. 근데 암진단금은 어떻게 돼요? 얘는 면책이 아니죠. 얘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암진단금은 앞으로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암 걸릴 수 있는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은 암보험금 같은 경우 있죠. 골절진단비. 얘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됨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피보험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졌다.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요.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는 계약이 소멸됐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볼게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이제 본인을 스스로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당연히 면책인데 단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제 간혹 가다가 정신이 헷가닥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 고의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고의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의로 보지 않겠다. 요거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요? 요 계약자 측에 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험 수익자 넘어가 볼게요.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이 경우에 고의 있는 수익자 말고 나머지 수익자들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는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피보험자가 있고 여기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나올 돈은 얼마? 3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 그러면은 요때는 어떻게 하냐? A가 고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요 A에 대해서 면책을 해놓고 요 두 사람한테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와 C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A, B, C한테 일단은 1,000만 원씩 줘요. 그래 놓고 A만 면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와 C는 얼만큼? 1,000만 원씩만 받아가겠죠. 위와 아래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얘는 뭐냐면요, 법률상 상속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자, 요 부분 있죠. 우리 보험에서는 요거를 따릅니다. 일단은 먼저 지급을 해놓고 그 다음 면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안 주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사실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그 다음에 전쟁, 요 내용 있죠. 얘네들은 상대적 면책 사유라고 해요. 오늘 왜 상대적 면책 사유예요? 얘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코드는 우리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5코드로 분류를 해요. 500부터 599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러면은 임신, 출산, 산후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요런 애들 있죠? 얘네도 면책인데 얘네는 예를 들어서 별도의 특별약관, 그러니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얘네들은 보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얘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면책이었는데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보장개시로부터 2년 지나서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한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 단서 있죠? 걔네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면책인데 요 임신, 출산, 산후기는 왜 면책일까요? 우리 궁금하시잖아요. 얘는 첫 번째가 보험 같은 경우는 우연성을 항상 전제를 하거든요. 보험은. 근데 이거 물론 우연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솔직히 우리 이제 임신은 좀 계획을 잡고 하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이 깨졌다라고 보는 거고, 이 임신 같은 경우는 질병인가요? 뭐 상해인가요? 뭐 물론 원치 않은 임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는 얘는 축복인 거죠. 그렇죠. 뭐 사고도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로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합병증 이런 부분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면책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는 합병증에 관련해서는 언제 보상을 하겠다. 그걸 단서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거대 위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기 가면은 위험률이 너무 높아져요. 보험료가 산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면책을 해놓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보험료를 내더라도 난 가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지에 가가지고 보통 촬영하는 그 기자들 있잖아요. 종군 기자라고 하죠. 그런 종군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난 가겠다. 대신에 보험을 가입하고 가겠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난 가입하겠다.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을 하면 가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면책 사유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마지막. 이렇게 상대적 면책 사유까지 했으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를 행위 면책 사유 혹은 열거 면책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의 행위를 그냥 쫙 이제 열거 해놓은 그 면책 사유인데 얘는 뭐냐면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요건 당연히 직업이나 아니면 동호회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기준인 거예요. 한 번 띡 갔다 오거나 이건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취미생활 있죠. 전문 등반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면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상 선박탑승. 그쵸? 그 다음에 경기나 시범, 흥행.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타는 경우 있죠? 얘네는 면책으로 한다. 이해가 되셨죠? 단, 얘 같은 경우는 공용도로상 주행은 보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셔가지고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제 지급 사유 발생의 통지부터 보시면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 수익자랑 그다음 회사가 제3자를 딱 정해놔요. 그래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의료 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기로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제3자는 어떻게 한다?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정할 수 있고, 요 이제 모든 소요 비용 있죠? 비용. 뭐 검사도 받을 거고 뭐 모든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다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된 장애에 대한 가지급 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장애 지급률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유장애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가입 금액이 1억이다. 여기다가 5% 혹은 10%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비례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회사는 5%를 이야기하는데 보험 수익자 측에서는 10%를 이야기를 해요. 확정된 거 뭐예요? 5%만큼 서로 인정하고 여기 나머지 추가 5% 더 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고 요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확정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먼저 가지급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먼저 가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지급 보험금 되어 있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간 게 뭐 수술 보험금 200만 원,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5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조사할 대상은 얘예요. 근데 얘는 확정이 됐죠. 그러면은 요 추정하는 보험금, 얘를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좀 줄지 말지가 이제 확정이 안 된 거죠. 얘는 줘도 된다, 확정이 됐죠. 그럼 요거의 50%는 먼저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보험금의 청구 한번 보실게요. 청구. 그래서 청구 서류가 나오는데 제출 서류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여기는 쫙 묶어가지고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꼬마 노트에 꼭 이제 정리해서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한 5점짜리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되게 좋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이제 기재를 하여라 하면은 이렇게 쭉 기재하시고 5점 타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청구서, 회사 양식의 청구서랑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다음에 기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할 제출하는 서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통장 사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요 수익자가 이제 만약에 A라는 친구한테 요거를 위임을 했어요. 네가 대신 타가 라고 하면은 요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겠죠.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 때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표 수익자 지정하거나 요럴 때 이제 필요한 서류 요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증명서의 요건 있죠? 요거 당연한 내용이죠.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제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그냥 제가 그냥 집에서 끄적끄적 해가지고 진단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의 지급 절차 한번 보실게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절차 있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3영업일이 초과되면 어떻게?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괄호 2번 보시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번 보실게요.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 지급기일이 아까 3영업일이라 했었죠. 초과한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그 구체적인 사유, 두 번째, 지급 예정일, 세 번째,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보험 수익자나 피보험자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3개 이제 동그라미 이거 숫자 쓴 거 있죠? 기억하시죠? 요것도 꼬마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고 5점짜리 약술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있죠? 답안 뒤에 보시면은 지급 예정일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줘야 된다라는, 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것도 1번부터 6번 있죠? 요거 쫙 묶어가지고 암기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30영업일 안에는 꼭 이제 그 보험금 지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다 끝내고 결과값을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송이 제기된 경우, 두 번째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쪽으로 분쟁조정에 신청 들어간 경우 있죠. 요 경우 말하는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죠. 경찰서 쪽에서 관공서에서 막 조사하고 있는 경우예요. 얘가 끝나야지 보험회사에서 이걸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예를 들어가지고 칠레 뭐 이런 데 사고가 났어요. 이거 조사하러 가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이제 비행기만 타는 데만 한 일주일 걸릴걸요. 그래가지고 해외 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0영업일이 초과되더라도 이제 얘네들이 용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얘가 딜레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협조가 안 됐으니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키를 여기가 쥐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 관련해 가지고 제 3자에게 의견을 따르는 경우, 아까 우리 제3자 어떻게 정한다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 중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접수 절차 뭐 보험금 지급 보이시죠? 거기 하단에 보시면은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 다 동일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질병상해보험 있죠? 여기서는 청구 접수가 들어가면은 3영업일 안에 지급 여부 결정이 끝나야 되는 건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쭉 늘어나면서 여기부터 이자가 가산되죠.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3영업이라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조사가 필요한다라고 하면은 10영업일까지 얘가 연장이 됩니다. 이자는 가산이 안 되고요. 이자는 어디서부터 가산된다? 얘가 초과될 때부터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보험금 및 만기 환급금의 지급 지연 있죠?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이제 동의 요청 시 설명 의무 있죠? 요것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시금으로 주는 보험금 있죠. 예를 들어 1억짜리가 한 번에 나오는 보험들 있겠죠. 근데 얘가 1억짜리 그냥 받으면 내가 홀라당 다 써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나 이거 일시금을 연금으로 받겠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1억을 한 방에 주느니 5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자 500만 원 주고 나면은 9,500만 원은 남아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일시금을 연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이자를 가산을 해줍니다. 자 반대로 나 연금 그거 답답해서 언제 기다리냐. 나 일시금으로 줘라. 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때 받을 건 있죠. 예를 들어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제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때 마지막에 500만 원 받을 건 있죠. 그러니까 뭐 5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0년을 지급을 하겠죠. 그럼 20년 뒤에 이 500만 원을 받을 거를 지금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은 이 20년 동안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중간 이자를 공제해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 부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의 통지. 이제 주소 변경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 보험회사가 보통 이제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잖아요. 근데 주소를 안 알려줬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등기를 보내는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바뀐 주소인지.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누구? 안 알려준 너네가 부담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수익자 및 대표자의 지정.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한번 쭉 보시고 대표자의 지정은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자의 지정만 한번 보실게요. 요거 별표 한번 빠방 쳐주시고요. 우리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항상 수익자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 보험금 나올 게 세 가지가 있죠. 각종 환급금, 해지환급금이나 책임준비금 같은 환급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이나 아니면 암진단금, 수술보험금 요런 보험금이 있어요. 요거는 저는 표현이 그렇게 해요. 물론 이게 법률상 용어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어낸 거예요. 다른 저기 이제 보험계약법에서의 그 생존보험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살아생전에 받는 보험금이라서 저는 생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각종 이제 진단비나 장애보험금 자 요렇게 되는데 수익자가 지정되면 이거 셋 다 누구? 보험 수익자가 받습니다. 만약에 수익자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환급금은 누구? 계약자가 이제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돼요. 그 다음에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이제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해 볼까요? 이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계약자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은 사망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요 계약자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 승계인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있죠.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없다. 수익자의 권리 확정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재밌죠?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많은 걸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하고 이후에 수익자 변경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기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발생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변경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조금 꼬아서 나오면 이런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우리 물론 이제 뭐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지만 나중에 합격을 당연히 하실 거니까 합격하시고 필드에 나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표준약과 이제 앞부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이라 아마 생소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매번 말씀드릴 거 있어요. 첫 번째,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 꼬마 노트 부분 있죠? 꼭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고 질문 생기는 거 있어요. 그거 네이버나 뭐 커뮤니티 가시거나 아니면은 구글링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효율적이고. 우리 공부 효율적으로 하려고 요 강의 수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데 막 이제 서칭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 내용 다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해서 다 답변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적극 이용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